네, 이제 2022년도를 준비를 해야겠죠. 뭐 어차피 올해는 다 갔고요. 지금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뭐 코로나가 가장 대표적인 뭐 사태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게 또 우리 또 국민들이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 위기는 극복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 제도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바뀌는 부분도 1월부터 7월 달까지 좀 많이들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요. DSR이라든가 기본적인 주택에 관련된 내용들, 관리 체계라든가 아니면 현재 청약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탐문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내 투자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대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내년에 대통령이 바뀌고 또 정책도 바뀔 테니까 어떤 기대 심리가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관망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또 비수기인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 상반기 봄 시장을 조금 더 둘러볼 필요 있고요. 그래서 내년 부동산 시장 경기가 어떨까라는 전망들이 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발췌한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도권 주택 시장의 지금까지 장기적인 추이를 보게 되면 여태까지 어때 왔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볼 수 있겠죠. 멀리 볼 필요 없이요. 일단 한 2016년도부터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한 부분을 보실 수 있고 그래프상에 전체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라든가 수도권 아파트 가격 변동률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현재 실제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계속 가파르게 상승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 8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잠정 누계가 14.3% 정도 되고요. 이전 최고가 2009년도 22.3%였지만 2021년도 8월 달에는 14.3%. 인천 지역이 30.8%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전 최고치가 17.2%인데 불구하고 인천 지역이 아무래도 저평가되었던 주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승률이 그만큼 더 높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뭐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강남을 뛰어넘는다 이런 가격은 아니고요. 상승률만 봤을 때 실제적으로 얼마 더 많이 올랐는가 그 비율을 따지는 거거든요. 경기 같은 경우도 27.5% 올랐습니다. 12.6%였던 이전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수도권 지역의 현재 가격 변동 보시게 되면 실거래가 지수 같은 경우도 매매 가격이 30.5%대까지 올라갔고요. 전세 시장은 11.4%, 이건 7월 기준이고요. 주택가격 동향이나 주택가격 동향을 전체적으로 뭐 은행이라든가 각 기관에서 지금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16%와 24.3% 전체적으로 인천과 경기가 조금 많이 더 이제 상승률 자체로만 더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매매 실거래 가격 상승률은 8월 잠정 22.7%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7%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 비교했을 때 1년과 또는 현재 한 3, 4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한 수치로 올라갔던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매년 6.9%, 4.5%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현재 2020년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때 두 자릿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21.2%, 22.7%. 그러니까 거의 현재 한 자릿수로 이제 상승을 했던 부분이 거의 2배에서 3배 이상이 올랐던 부분이 작년 시장부터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11%대 정도가 전체적으로 지방시장도 가격이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수도권 상승률이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따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방 뭐 기타 지방 전세가도 마찬가지고 현재 2021년 누적 기준 광역시 상승률을 초과할 정도로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전세 가격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2017년도부터 보시더라도 쭉 그래프를 이렇게 한눈에 보시게 되면 그래도 이제 수도권 지역의 그래프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상승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을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매매가까지 같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지방시장도 같이 움직이면서 어째 풍선 효과로 해서 수도권 지역에 규제가 들어가고 현재 매매가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지방시장까지도 현재 그 투자 수요들이 몰려가면서 가격을 현재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매매가 상승률과 전세가 상승률 봤을 때 매매가 상승률이 전세가 상승률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현재 매매가 상승률이 높다고 하나
전세가 상승률이 높다고는 하나 매매가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봤을 때 서울이 51.5% 정도 되기 때문에 가장 낮고요. 나머지 지역들이 대부분 60%에서 70%까지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전세가율은 그만큼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매매와 전세가 상승률의 격차를 보게 되면 지방시장과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시장과 따로 움직이는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지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2017년도부터 이 사이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같이 움직였던 시장에서 매매가 상승률이 워낙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또 이제 임대차 3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매물 잠김 현상으로 해서 전세 물량이 풀리지 않는으로 인해서 그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도 보통 4년 정도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유지가 되고 나중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된 시점에서 올해 나올 전세 물량 같은 경우 실제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4년 동안은 안정적인 어떤 주거 형태를 내가 이루어왔으나 물론 5% 정도 올려주긴 했어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2022년도에는 전세가가 이제는 매매가를 따라잡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가격이 그동안 묶여져 있던 전세 가격이 이제 다 내년부터 폭발하면서 전세 수요가 또 몰리게 될 거고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임대차 3법에 낳은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년 동안만 안정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세 시장, 특히 임대 시장이 안정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전세 시장에 몰렸던 수요가 현재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월세 시장에 내몰렸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임대시장 같은 경우도 수급 불균형 때문에라도 현재 불안정 지수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0년도 6월 달에 현재 임대차 3법이 제출이 되고 2020년도 8월 달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승률을 보게 되면 임대차 3법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0.18, 0.24, 0.34, 그 다음에 올 9월까지 0.41%가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던 또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법령이 오히려 거꾸로 전세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2022년도에는 그게 최고치를 찍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의 누적 상승률이 5.1%, 그리고 전년 동기 2.5% 대비 2.7%가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현재 통계상에 나와 있는 거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 수급지수, 전월세 수급지수도 2017년도, 2022년도 쭉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급 부족 누계가 현재 11만 3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급지수, 전월세 같은 경우는 96.7%밖에 안 되는 거고요. 100%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로 100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이 부족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11만 4천 가구 정도가 부족한 상태, 78.3%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급도 안 좋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체 물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계속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또 주택을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현재 주택을 임대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안으로 찾은 것들이 뭐다?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찾아서 현재 전년 1월 이후 계속 증가가 되면서 매매는 13%, 전세는 11.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에 보시더라도 가파르게 상승한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서울 매매 일반 거래가와 현재 전세 일반 거래가도 오피스텔 같은 시세들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했다. 현재 수요자들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도권 오피스텔 거래량도 보시게 되면 2020년도와 2021년도 1월부터 10월달까지 보셨을 때 굉장히 높게 형성된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오피스텔도 어떤 오피스텔이 더 좋은가 이제 옥석 가리기를 또 중심적으로 해야 되고요. 요 근래에는 오피스텔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 그만큼 이제 대한 주택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3%대입니다. 3%대고요.
현재 물가가 3%대 정도 올라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3%대까지 현재 치솟게 이제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현재 인플레이션 얘기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 수준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수도 현재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이고요. 내년의 전망치가 보통 이제 2.8에서 최대 3.3%긴 해도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서 실제로 6월 달부터 인상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주택가격, 주택 매매 가격이 좀 하락이 됐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둔화가 된 건 사실이죠. 왜냐 대출을 이용을 해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실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투기 수요나 아니면 투자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대부분 다 피해를 봤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수요자들이 거주 목적으로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들, 분양시장에 내가 당첨이 됐어도 중도금이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세대들, 이런 세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투자 수요들, 투기 수요들보다는 실수요자들이 그만큼 실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락이 됐기 때문에 안정화가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요. 내년에는 어차피 더욱더 큰 바람이 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구입자 LTV 기준 자체가 워낙 낮아졌고요. 또 현재 이제 1월 달부터 DSR이 또 본격적으로 또 강화된 DSR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대, 40대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됐긴 했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무주택자들이 현재 집을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다주택자들이나 투자를 했던 사람들보다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게 기준금리 인상 또는 현재 대출금리 인상 또 대출 규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로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현재 대출을 활용을 해서 집을 사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내년에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도 당연히 현재 없죠. 입주 물량 자체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아파트 준공이 2023년도까지 계속 감소합니다. 준공이 바로 입주 물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준공 물량이 내후년까지도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필요한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역대 정부별 택지 공급을 얼마나 했는가를 보시게 되면 노무현 정부 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4,300.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평방미터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과로 1,318만 평 정도. 그다음에 이제 평방미터로 따지게 되면 4,358만 평방미터. 이 정도로 현재 지정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3,900 또는 1,100 이런 형태로 갔는데 문재인 정부는 현재 실제적으로 762만 평방미터만 현재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지정을 한 거고요. 거기에 택지 지정한 것도 얘기가 다릅니다. 택지 지정한 것 같은 1330. 그다음에 현재 박근혜 정부는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138.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1400.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510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더 심각한가를 얘기를 보게 되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1200대까지 떨어졌고요.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은 256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 때는 7평방미터, 7만 평방미터입니다. 7만 평방미터만 딱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도 공급은 더욱더 이제 갈 길이 더 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여당 야당 부동산 공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보유세 얘기 나왔던 건 이제 쏙 들어갔고요.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얘기도 지금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자 보유로 인해 과세 이연 제도 도입이라든가 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말만 얘기 나온 거고요. 공공주도 임기 내 250만 가구, 기본주택 100만 가구, 그다음 현재 장기 임대 공공주택 비율 10% 이상 상향하겠다. 그래서 공급량도 많이 늘리겠다. 임대차 3법 부작용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재 여당 부동산 공약이 들어가 있고요. 부동산 개발이고 환수라든가 부동산 투기 억제책 반해서 야당 같은 경우는 종부세 재검토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라든가 민간주도 개발해서 250만 가구, 거기다 현재 임대기간을 2+2에서 2년으로 환원시키는 임대차 3법을 다시 환원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전세 보증을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재산세와 종부세까지 통합을 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원활하게 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여건들의 완화책을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내년 시장들이 전망이 되겠죠. 보시게 되면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주택가격 전망 같은 경우도 현재 연간 10.5%, 또 수도권 지역은 13.7%,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은 6.84%, 그 다음에 지방은 7.7% 정도 오르겠다. 아파트는 더욱더 심하게 더욱더 많이 가격이 오를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2022년도 주택가격 전망은 거의 10%대에서 현재 한 자릿수 이렇게 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고요. 전세 시장이 가장 큰 복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또 어떻게 폭발하냐에 따라서 매매 가격 상승률도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